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바른정당의 분당 사태로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소속 의원 13명이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른바 보수 대연합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다시 입장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결정하고 행동해 왔던 것에 대한 우리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13명의 자유한국당 입당위원들은 오로지 보수 대통합을 통한 보수 혁신과 아울러 좌파 집권을 막아내기 위한 그 일념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듭니다. 바른당에 있던 의원 13명이 함께 홍준표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반드시 좌파 정권을 막기 위한 그러한 보수의 대단합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복당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바른정당이 창당 98일 만에 사실상 와해 수준으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정 의원님,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원인들이 있을 테지만 바른정당의 현 사태 가장 큰 원인은 뭘로 진단하시는지요? 우선 제가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를 분명히 전제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 구도가 문재인, 홍준표 양자 구도였으면 보수 대연합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다들 1강 2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저렇게 나오면 저걸 연합이라고 보겠습니까? 투항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참 그 지지도 참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나갈 때까지 유승민 후보는 좀 넓은 가슴이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애초부터 바른정당의 지지도는 유승민 때문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바른정당을 만들어 놓고 보수 개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지지도가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거를 한번 상기시키고 싶고요. 네.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셨죠?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 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뭐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몇 명의 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는 보수 지지층이 많은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거가 끝나고 지방선거를 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그 여론조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같은 지역에 지금 당협위원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될 때 자기 입지가 굉장히 위축될 거라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게 오해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오해를 받기 좀 충분한 그런 상황을 지금 스스로 만들어놨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지금 가뜩이나 지지도에서 밀리고 있는 유승민 후보가 이것 때문에 언더더 효과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의 진영에서 또 몇 표가 더 빠져나갈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여론 지지도가 상당히 꺼지면서 양자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 저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대통령 후보의 어떤 뭐랄까 좀 지지율이 뜨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원래 물론 이제 그 본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애초부터 그 바른정당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높다가 떨어진 원인에 대한 자기 반추가 필요하고요. 지금 맞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그 식견과 어떤 가치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 자신의 책임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후보를 단일화할 생각이 있다면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에 하든지 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일주일 남겨놓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마치 또 난파선에서 잘못된 기류를 감지한 네. 어떤 그 동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은 상당히 보기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양희 사장님은 어떤 개인 시각 계시는지요? 예, 뭐 제 이야기 전에 서청원 의원이 네. 한 이야기가 오늘 이 사태를 보고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아직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는 예. 서청원 의원이요. 그런 예. 얘기를 했군요. 예, 벼룩도 그 낯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정치 철학은 고사하더라도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관점이 다르지만 내용은 저랑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하고 후보하고 예. 바른당의 유승민 후보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의당은 6명의 국회의원이고 바른당은 3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지난 TV 토론에서 가장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두 자리 숫자가 나오는 그 여론조사 지표도 이제 근접하고 있죠. 등장하기 예.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정체나 계속 하락을 했었을까? 말 그대로 6명의 정의당 그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전국적으로 심상정 후보를 그 밀어 올렸던 과정이 있었으면 외려 38명의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서로 싸우면서 13명, 14명이 어떻게 하든지 유승민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과정들이 지난 그 공식 선거 기간 이후 어제까지의 행태였거든요. 경과였다. 자, 그렇다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38명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뛰었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심상정 후보보다 어떤 면에서는 TV 토론을 잘했다고 했던 유승민 후보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현재의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었고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죠. 건강한 보수 세력들의 재구성. 예. 그러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들이 주도권을 잡아서 한국 사회의 보역 간에 있어서의 경쟁들을 펼치기를 기대했던 촛불 민심이나 탄핵 민심들이 그 철저하게 배신감을 당하는 과정이 이번 그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의 사건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한국의 보수 세력에 대한 사실상의 붕괴들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 이 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시 탄핵 반대 세력과 탄핵 찬성 세력이 한 집안에서 동거하는 예. 현상이 똑같이 4.13 때 옥새 들고 나르샤를 재현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 지역으로부터 자유롭겠냐. 그리고 말 그대로 복당에 대한 약속도 못 받아냈고 당협위원장을 받을 수 있는 약속도 못 받아냈고 어떠한 이후의 정치적 가치나 철학이나 그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그 어떠한 약속도 없이 백기투항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저 13명의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내구조를 정말 뜯어보고 싶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백기투항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사실 이제 현실 정치에서 중도 지향의 정치의 한계를 또 본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여론을 분석해봐야 될까요? 네, 보수적 대통합의 명분이냐 아니면 정치적 이해득실에 우선 둔 행동이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들 이 현역 의원들의 힘이 상당히 또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영남권에 비해서 나오고 있지 않은 곳이 이 수도권, 이 충청권까지 포함한 범수도권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는 후보들이 대체적으로 비영남권 후보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경우에 보수 표심이 추가로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준표 후보로서는 문재인 후보와 대등한 정도의 대결 구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도층 표심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중도층 표심이 확보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수 표심의 결집이 아니라 바로 탄핵 상황 때문에 중도층이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데 상당히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들의 영입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도적인 메시지를 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달한다든지 예. 또 한편으로는 중도 성향이 강한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정치적인 성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 막판 또는 예. 종반을 향해 가는 이 선거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 바른정당의 탈당 의원들은 보수층 결집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예. 그렇지만 중도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또 중도 유권자층으로서는 탄핵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부감, 반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이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부담이 되는 예. 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이제 이번 바른정당의 분당 탈당 사태가 가장 큰 게 이제 관심이 보수층 결집에 과연 가속도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거든요. 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일부 표가 홍준표 후보에게 이제 그 접착되는 그런 어떤 그 동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보수층 결집으로 해가지고선 양자 구도를 만들어서 대반전을 이룰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14명의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묘한 게 사실 그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으로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농단이라든지 탄핵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탈당을 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바른정당이 또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올라갈 기미가 있질 않으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개혁의 기치를 들고 나왔다가 지금은 통합의 기치를 갖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보다 정치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이게 과연 홍준표 후보의 그 표를 견인할 동인이 될지 만약에 그 보수층 중에서 바른정당 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까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인이 힘이 될지. 될지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 과정에서 굳이 뭐 이 얘기가 별 얘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사내다운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거기 이제 다시 탈당해서 들어가는 박순자 의원은 여자지만 여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이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사내답다라는 것을 지금 요구로 한 건지 칭찬으로 한 건지 정말 그 제가 헷갈릴 정도로 네. 이게 치마 두른 여자보다 뭐가 낫다라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내다운 것인지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복당을 일부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구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새로 당협을 맡은 위원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들어간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결국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굳이 지금 선거 중에 자기네들이 뽑은 그 후보를 나몰라라 하고 들어갈 때는 네. 절박한 이유가 있겠지만 네. 결국 한국 정치가 철학도 비전도 없이 그리고 보수라는 이름 지금 여기서 보수, 대연함, 뭐 보수의 가치, 고뇌, 참담함 이러는데요. 참담한 심정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참담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까? 상당히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보수가 좀 결집이 되면 중도 진보 진영의 분열을 좀 꾀하면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반전의 모멘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논리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논리인지 지금부터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왔었을 때 20에서 25%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3%에서 5%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기문에서 한교안으로, 한교안에서 안희정으로, 그다음에 안철수로 다시 홍준표로 오면서 이 25%가 어떻게 바스러졌냐 하면 지금 겨우 해봐봐요. 홍준표 후보가 15에서 16입니다. 예. 25%에서 10% 정도가 그 홍준표 후보로 왔고 나머지 15%는 안철수 후보나 다른 후보로 분산돼 버렸거든요. 즉 이제 모일 그 보수표는 다 모여 있다 홍준표 후보에게. 표심을 다 드러냈다. 그러면 나머지
반기문을 지지했던 25% 중에 한 10%는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와 있는데 15%는 다 흩어져 있는데 건강한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라는 그 꿈을 꾸고 기대를 했던 이 나머지 15%가 이런 정말 구악의 그 정치 행태를 보면서 돌아오겠느냐. 외려 홍준표 후보로 갔던 표들마저도 더 바스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외려 그 기본적인 동정심과 그다음에 똘똘 뭉쳐 있는 바른정당의 나머지 의원들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저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TV 토론이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표를 상당 부분 흡수한 것처럼 이제 홍준표 후보의 표를 유승민 후보가 또 반토막 정도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즉 정치 구태는요. 앞서 그 정 의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청자들이든 국민들이든 이미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보다 관중석에서 그 정치 행위를 평론하고 관람하는 분들의 정치 수준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관가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접전 양상이에요. 일부는 홍준표 후보가 안 후보를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강 이중 체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선거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면 이 홍준표 후보는 보수 표심의 결집을 통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이거든요. 이런 추세만 놓고 본다면은 2위와 3위의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보수 표심을 결집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의 상승세에서 이 안철수 후보를 앞지를 수 있다. 또 앞지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21.2%로 안철수 후보의 19.4%를 소폭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앞질렀다라는 오차 범위 내이기 같은데요. 때문에 거의 뭐 경합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보수 표심이 대북 안보 이슈를 주도하고 있고 또 보수적인 이슈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영남권 보수 표심을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는 서서히 이 수도권 보수 표심으로 이 높여가고 넓혀가는 가운데 이 바른정당의 이 소속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또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일종의 승수 효과, 지지율의 보탬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는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바른정당의 탈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원으로 합류한 것에 대해서 중도층에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조정기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상당히 교착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그동안은 가팔랐지만 얼마만큼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느냐. 이것이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중도층까지 흡수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 전달되는 유세에서의 메시지 또 영입되는 인물의 이 중도층의 성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론조사의 추세를 더 이상 알 수 없는 깜깜이 기간 동안 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것인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번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촉각을 좀 기울이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좀 불안한 그런 모습, 좀 요동을 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국민의당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추가로 대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수 재결집이라는 궁색한 명분이 안타깝습니다. 홍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좌우 극단의 극한 대결 정치가 다시 재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이 안철수 후보에게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낡은 양당 세력의 대결판이 부활할까 걱정이다라고 동요를 차단하고 나섰는데 정 의원님
보수 표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사실 그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될 때만 하더라도 그 며칠 동안 정말 안철수 후보에게는 그 문재인 후보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때로는 오차 범위에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그런 어떤 그 상당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상승세를 탈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일단 그 문 안 그 양자 양당 구도는 구도. 이제 거의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관적인 그런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양당 구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매우 걱정하면서 절박한 심정을 표출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그 중도 보수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한 안철수 후보 자신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친 TV 토론도 그렇고요. 결국 안보와 관련해서도 그럼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유권자들의 마음에 전전긍긍만 했지 자기가 당당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래서 나는 이런 길로 가겠다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게 샤이 안철수냐 샤이 보수냐 그러는데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샤이 안티 문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왠지 거부감을 갖고 왠지 걱정스러운 사람이 사실은 지금 거의 50%가 넘는데 이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이중구도라는 것이고 그 이중구도를 혁파시키기에는 대선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이 부분에서 좀 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일주 동안에 홍준표 후보가 한 1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5에서 7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가 15에서 17 정도의 지지율을 그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오늘 그 9개의 언론사가 발표를 전국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유일하게 아까 데일리안하고 RN리서치가 했던 그것만 2등을 했고 홍준표 후보가 다 17%대에 다 머물렀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 10%가 올라왔는데 이 10%가 사실상 최대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대선 막판을 두고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이 어떤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실수 줄이기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게 그 국민의당에서는 하나의 뼈아픈 그 실책이라고 오히려 실수가 하며 됐다. 그리고 예. 더 빠졌잖아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는 13명의 지지선을 받으면서 탈당시킨 게 그 실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0%가 주간마다 움직여 왔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던 2주 전에 36, 37에서 매주 10%씩 빠져가지고 지금 20% 전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 그다음에 그 부분에 또 일부가 홍준표 후보에게 그 왔는데 홍준표 후보에게 이 부분이 또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송검주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이 홍준표 후보로 안철수 후보에서 홍준표 후보로 갔다가 일부는 다시 안철수 후보로 돌아갈 것이고 네. 일부는 유승민 후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에서 홍준표 후보는 정말 결정적으로 이번 13명을 탈당시킨 게 그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 그러냐면 합리적 중도개혁 세력이라는 것은 건강한 보수 세력이고 건강한 보수 세력은 이제까지 극우적 성향의 그 불통, 네. 먹통 이런 보수 세력과 달리 길을 가고자 했던 의지를 표명하면서 반기문 총장 1월달 반기문 사무총장부터 지금까지 이쪽 저쪽으로 계속 표심을 옮겨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붙어서 고정될 가능성보다는 떨어져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현재 상황이다. 그럼 이렇게 일부의 지지표가 오히려 안 후보한테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전기가 될 계기까지 될까요? 이제 큰 판을 흔들기에는 부족하지만. 이미 시간상 한계가 왔고 쓸 수 있는 결정적 반전 카드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판을 흔들 수는 없는데 없지만. 2등 싸움에 있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또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샤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샤이가 요즘 유행어가 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또 공식 선거 운동 이전부터 지지율이 낮았었다면,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상태였다면 이 현장에서의 인기도는 상당히 높은데, 그랬다면 아마 안철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한때는 지지율이 거의 이 버금갈 정도로 아주 박빙의 승부를, 양강구도를 만들었던 이 결과가 나왔던 만큼 그 지지율이 지금 하락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보수 표심이 이동한 것도 있고, 또 이 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본인이 만들어내는 그 자수성가형 지지층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샤이 안철수라는 것을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지층들이 도저히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근거 있는 설명이 있어야 그것이 또 현재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샤이 보수 표심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홍준표 후보일 수 있는데, 네. 역시 샤이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지만, 당시 후보를 지지했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있는 보수 유권자층을 샤이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여론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51.6%를 득표했는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가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냐고 물어보면 투표했더라도 투표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그래서 감춘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비율만큼을 이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해서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샤이 보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가늠할 길은 없지만, 모두가 홍준표 후보에게 간다면 또 이것은 이 판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숨어있는 표심들의 성격은 이렇거든요. 어느 한 후보에게 표를 주거나 또는 홍 후보에게 표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샤이 보수는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또 이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후보에 대한 큰 기대감을 거두고 또 투표장에 가지 않는 포기형 보수 유권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가기는 표가 쏠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샤이 보수가 다 내 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다소 곤란한 계산으로 그런 보여집니다. 측면에서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 심정도 제가 이해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5월 9일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낡은 보수, 부패한 보수, 그 가짜 보수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보수 정치가 소멸될 거다. 새로운 보수의 희망을 만들어 보겠다. 그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지금 대선 과정도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5월 9일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완주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 의원님, 사실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좀 안철수 후보 좀 하락세, 또 유승민 후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연대를 좀 해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 소위 좋은 때, 좀 호기로웠을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국민의당이 시도하면서 이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뭐 연대와 협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 주장했던 게 아마 자강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혼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호기로운 주장들을 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 그 이런 상황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게 먹힐까 싶고요. 이미 지금 유승민 후보는 자기 완주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정치적 이해로 볼 때도 완주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너무 때늦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선거 과정보다도 선거 후의 상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 굉장히 묘한 것이 마치도 지금 모든 관심이 누가 2등이 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거에서 2등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1등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1등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50%가 넘는 1등이 아니라면 1등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매우 많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어딘지를 봐야 된다, 이런 측면인데, 막판에 전격적으로 어떤 단일화라든가 지지가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 2위 후보가 박빙을 펼치고 있을 때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단일화는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이야기되다 보니까 그 피로감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욱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일전에도 우리 뉴스 1번지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후보의 자질 또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의 오자 대결 구도에서 본인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지지층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구도의 문제다.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고 바른정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유권자들 그리고 지지층을 확보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정당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들이 상당히 당장의 결과를 바라는 이 정당 또 이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들로서는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유승민 후보를 향한 토론회에서의 자질의 평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섞인 평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정치적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주하고 난 이후에 득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당신은 형편없는 대통령 후보였다라고 평가되기보다는 국민들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낮은 지지율보다도 누구보다도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예. 이것이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 상과 일치된다면 또는 예. 가까워진다면 상당한 정치적인 이 경쟁력으로 또 파괴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완주하고 난 이후에도 잃는 것만 있는 이 대통령 선거는 아닐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 이사님 보시기에는 유승민 후보의 완주 가능성 또 막판 뭐 연대 후보 연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십니까? 완주하겠죠. 완주할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보수 정당의 색채를 띠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는 두 축이 흘러와서 붙어 있는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과 그다음에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호남 지지가 두 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떠나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호남에 단단히 터받고 있는 호남 지지율을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을 정격적으로 안고 보수 정당을 표방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가능성이 없고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통합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이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막판 선거 구도가 좀 흔들리는 것 아니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향해 공세를 좀 높이는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십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하고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 다시 손을 잡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굴욕 정치를 할 것입니다. 또한 홍준표 후보는 겉으로는 단일화 요구를 거부하고 뒤로는 의원 빼오기를 기획한 것인지 정치 공작 혐의에 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가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세 분들의 전반적인 분석이신데 정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결집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것 아닐까 싶긴 한데요. 네, 그 불안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지금 40%의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2, 3위가 치열하게 싸우고 또 뭐 일부 정당의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받는 후보가 문재인 후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점에서 경계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무슨 의원 빼오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 공작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 중에 사돈남말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정치 역사에서 보면 자기가 분리했을 때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단골로 했던 정당이 어딘지 따라서 그걸 비판한
그 보수 정치인들이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그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그 결선 투표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가 없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그 볼 때 마치도 의원을 빼오는 것 같이 그리고 전혀 이념이 다른 정당끼리 뭐 합치자는 얘기가 나오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바로 구태와 선거 후진성, 정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선거 막판에 치달다 보니까는 굉장히 거친 말이라든지 심한 공격이라든지 비판이 나오는 게 어떤 일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1등인 정당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이런 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지를 제안한다면 그래도 정치 발전의 한 가능성을 볼 텐데 그냥 여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야기는 부자 앓는 소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크게 막판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의 3자 또는 5자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 진보와 보수 또 안보를 중심으로 한 대결 구도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막판 현상을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20%에 육박해 가고 있고 또 이 후보자를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동층 스윙 보트가 10에서 15% 정도인데 대체적으로 보수와 중도층 유권자들이 스윙 보트 이 부동층이 많은 편입니다. 예. 게다가 보수 표심이 결집하게 되면 또 안 후보의 지지율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안 후보 쪽으로 가 있는 이 보수 표심이 다수 극명한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 대결 구도가 될 경우에 막판 이동하지 말란 법도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이슈, 트럼프의 사드 비용 이슈, 한반도 북핵 이슈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나타날 경우에는 이 지지율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2012년 어게인 2012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요인이 상당히 마지막 남아있는 민주당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이 추미애 당대표로서는 저는 위협에 대한 견제 심리, 경계 심리의 포석으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 보통의 평상적인 대선이었으면은 보수와 진보로 경쟁을 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보수 유권자가 조금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재판 그다음에 트럼프 변수가 반드시 보수에 유리하지 않은 게 뜬금없이 무슨 지금 사드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진보로 만들고 싶은 것이 보수 정치인들의 지금 소원일 수는 구상. 있지만 예. 지금 그런 구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선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선은 나중에 표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황금 분할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 왜 1000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마치도 그 민심이 천심이라는 걸 보여주듯이 그 황금 분할이 만들어질 텐데 요번 황금 분할은 어떤 분할일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라든지 국민의 정치적 수준을 너무 폄훼하는 정치적 행동을 더 이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자꾸 이제 이 간과하거나 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4.13 이전에는 그냥 지난해 4.13 총선 이전에는 보수 대 개혁 진영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5대5 정도의 팽팽한 이 비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도 51대 48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러한 수치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데 4.13 때 상당 부분이 무너지고 결정적으로 지난 가을부터 시작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그동안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상당 부분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중도 쪽으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왼쪽으로 좌클릭을 한 클릭씩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의 정당 지지율 추이를 쭉 보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합해가지고 2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는 현재 상황이 뭐 5대 3대 2 구도로 한 30%의 중도 유권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30%가 다시 오른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은 없다. 이탈한
이 높지 부분이라는 않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보다 진보적으로 정치가 재구성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런 아니, 측면에서 네. 자꾸 다른 꿈을 꾸면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저는 그 말씀에 약간의 이의를 좀 제기하자면 그 좀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미소 냉전에서 그 미국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소련 스스로가 망가진 붕괴하는? 거거든요. 네. 요번에 정치 상황을 보면 솔직히 야당 정치인들이 뭘 잘했습니까? 보수 스스로가 보수가 망가진 게 아니죠. 보수를 표방한 정치인들의 농단과 부정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바닥을 친 상황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 개혁이라는 말 다시 태어난다라는 면에서 보수가 어쨌든 먼저 시작했다라는 것은 저는 조심스럽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짧게 한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는데 오늘 밤에 TV 토론회 5차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는데 배 본부장님 어떤 부분들이 좀 변수가 되고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마저 정리 좀 해주시죠.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마지막 TV 토론인데 그런 만큼 후보들로서는 가지고 있던 히든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택과 집중한 핵심 공약을 강력하게 제시할 것이고 예. 그리고 네거티브 공방도 마지막 토론에서는 거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어떤 평가도 이 지지율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네거티브 그리고 본인의 이 한방 핵심 공약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이 누구보다도 초접전 이 양상이 펼쳐지는 그런 TV 토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심에도 그게 마지막 영향을 줄까요? 충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만큼 시청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본방을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다른 SNS 동영상을 통해서 또 이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막판 TV 토론회가 보이지 않는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